안녕하세요. 이슈톡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현민입니다. 이슈톡 두 번째 시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커머디티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 이번에는 나스닥 관련해서 12,000포인트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좀 최근에 이제 주가 관련돼서도 뭐랄까 올라갈 것 같지 않은 뭐 이런 여러 가지들 요소도 있고, 특별히 호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되게 긴 기간 조금 올라오면서 이제 투자 어떤 타이밍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어려웠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향후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좀 시장도 살펴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전무님 통해서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원래 저희가 제목을 정할 때 뭐 2021년 상반기 리뷰 및 전망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바꿔볼까 그러다 이제 12,000이 갈까? 그러면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12,000 정도면 살만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14,700, 14,800 이렇거든요. 너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다들 이제 뭐 비싸다는 얘기 많이 하고 여기저기서. 근데도 또 뭐 주식밖에 할 거 없다 그러고. 그래서 한번 상반기 시장을 뭐 유가 리뷰하신 것처럼 상반기 시장 한번 리뷰를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떨 것 같은지 한번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확률이 아무리 적지만 있으면은 와장창 할 테니까 와장창 할 것 같은 시그널은 뭘 보면 좋을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상반기에 S&P 6월 30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S&P 500이 14%, 14.41%, 나스닥 100이 12.93%, 러셀 2000이 17%, 다우가 12.7%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상승을 했고, 금리 선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10년 책 국채, 10년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 3.42%가 빠졌고, 30년짜리 같은 경우는 6.44%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빠진 거죠. 특히 30년채 뭐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듀레이션 기니까. 그래서 유로 같은 경우, 그리고 이제 연으로 보면은 2.93% 빠졌고요. 호주 달러 2.5%.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인 거죠. 그렇죠? 달러 강세였고, 그에 반해서 이제 위안화는 플러스 1%였어요. 원래 그 위안화는 선물이 없잖아요. 그쵸. 선물이 없는, 걔네 나라한테만 있고, 우리가 이제 뭐 CM이나 이런 데 상장돼 있는 선물들은 거의 CNH 형태로 되고 CNY로는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CNY로 보면은 이제 1.07%가 이제 상승을 해버리니까, 이제,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중국이랑 뭔가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지를 잘 못하고 있었지. 그리고 이제 금리 오르는 거, 뭐 당연히 딱 보이는 대로 됐고, 주가 오른 거 우리가 알다시피 됐고, 근데 이제 러셀 2000이 제일 1등이라는 거가 이제 되게 또 인상적이죠. 그죠? 지난번 밈주식 관련해서 밈주식 관련해서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슈톡에서 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쭉 리뷰를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정도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주가 지수 같은 경우 이제 12월 31일을 0이라고 표준화 시켰을 때, 시켜놓고 보면 러셀 2000이 제일 먼저 신고가를 찍었고요. 3월 15일 날. 그 다음에 다우가 신고가를 찍었어요. 5월 7일 날. 그 다음에 나스닥이 6월 29일 날 찍었고요. 그 다음에 S&P가 6월 30일 날 찍었어요. 그리고 7월 달에 계속 조금 오르면서 계속 신고가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신고가 찍는다고. 그러고 있는 상태. 매일 뉴스가 그거예요. 네, 매일 뉴스가 매일 고가인데 아무도 뭔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느낌이 아닌. 그렇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갑자기 이제 기술주가 다시 반등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완전 언더퍼폼이었는데 쫙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6월 말 이후에 7월 달 요 며칠 안 지났지만 그때 나스닥이 많이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 동안에 있었던 걸 빨리 리뷰를 한번 보면은 페드가 유동성을 엄청 공급을 했다. 그래서 국채 계속 80빌리언씩 사주고 MBS 40빌리언씩 매달 사주고 뭐 회사채도 막 사주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들을 했던 거여서 그걸 이제 줄이는 테이퍼링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위에 제가 작게 보이는 거가 이제 그 10년 인플레이션 레이트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인플레이션이어서 이거 쭉 보시면 계속 올랐다는 게 보이고, 근데 이제 최근 맨 끝에 쪽에 이제 오른쪽 끝쪽이 이제 최근이니까 한 이제 6월 말, 6월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왠지 꺾이는 느낌?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ESG라는 명분으로 뭐 모든 펀드들이 ESG 날리고 에너지 바뀐다고 난리 쳐가지고
앞에서 이제 주주님이 오일 쭉 리뷰해 주신 것처럼 신고가 거의 뭐 최근 3년 최고가 찍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뭐 탄소 제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있는 상태 내에서 계속 오르면서 이제 100불 간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주가 지수랑 유가랑 같이 그려보면 유가 오른 게 너무 올라가지고 주가 지수 별로 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네요. 이게 이제 표준화 시켜 놓은 지수예요. 말로 했을 때. 네네. 그러니까 이거 뭐 주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는데 이거 씨 커머디티를 보고 있었어야 되나 뭐 이런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많이 오른 거 많이 오른 거예요. 올해 커머디티. 네. 네, 상반기 엄청 많이 오르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다른 나무들은 올랐던 거 한 번에 다 기원해가지고 네. 올랐다가 예, 완전히 다 기원했는데 60%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고가 대비. 고가 대비. 예, 그래서 역시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투자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 왕창 뿌렸잖아요. 네. 그래서 600불, 1,400불 뭐 뿌리고 또 그 돈 받아 또 밈주식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 폭등 폭락을 왔다 갔다 난리를 쳤고 그거 하면서 이제 또 러셀 2000도 또 같이 널뛰기를 하면서 더 많이도 뛰고 많이, 예. 그러면서 이제 보복 소비 일어난다고 하고 이런 걸로 돈 벌어서 또 돈 더 쓴다고 하고 뭐 재밌게 한다고 하고 이런 거 안에 이제 지난번에 했듯이 뭐 로빈훗 또 막 무료 수수료 하면서 또 레버리지 제공도 엄청 했더라고요. 로빈훗 골드라는 걸로 레버리지에서 예대 마진을 엄청 드셨더라고요. 그런 게 또 있었군요. 예, 그래서 이게 다 개인 연동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조금 받았으니까 재난지원금 받았으니까 꽁돈이니까 지르고 이런 거 한 것 같아요. 풀베팅. 풀베팅. 그리고 열심히 일한 돈은 풀베팅하기 좀 어렵죠. 네, 그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위안화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B3W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uild Back Better for the World예요. 와, 이게 이름도 누가 졌는지 정말 잘 짓는 것 같아요. BMW도 아니고 B3W예요. 야, 그래서 자기네가 만들면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든다는 거고 중국이 만들면 더 좋은 세상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1로 맞짱으로 만든 미국이 정책이에요. 지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뉴스는 찾아보면.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뭐냐면 2035년까지 40조 달러를 써서 전 세계 못 사는 나라 인프라 만들어준다요. 딱 1대1로의 맞짱. 맞짱이네요. 예, 1대1로 딱 맞짱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쿼드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쿼드 한번 했었잖아요. 그 쿼드처럼 똑같이 만들어서 그 재원을 자기 혼자 안 쓰고 친구들 모아서 한꺼번에 너네들도 돈 내나? 뭐 이런 거죠, 이제 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안에 또 이제 중국 왕따 들어있는 거고. 이게 결국은 이제 달러 패권 다시 찾기, 그다음에 다시 짱의 위치를 가겠다. 뭐 이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정보 보안 뭐 이런 것들도 관련해서 막 어제 뭐 디디칭 폭락해버린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위안화가 강세인 느낌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돈을 많이 안 풀었잖아요. 딴 나라 대비. 그러니까 당연히 위안화 강세인 거에다 금리까지 좋으니까 돈이 많이 중국으로 들어갔고 채권 투자로.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 강세 및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미믹되면서 좋은 수익이었던 것 같아요. 상반기에 채권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원래는 이제 아까 앞에서 봤듯이 금리가 올랐으니까 채권 투자자 다 망했을 거 아니에요. 커런시도 전부 다 약세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다 엉망진창인데 위안화 쪽으로 간 거니까 저는 왜 가나 그랬었는데 지나서 보니까 역시 그 글로벌 매크로 채권하는 사람들은 훌륭한 것 같아요. 잘 봤네요. 잘 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들을 세 개로 딱 요약을 해보면 양적 완화, 경기 부양책, 중국 고립화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적 완화로 발생한 사건은 이제 유동성이 풍부하다 해졌다는 거. 결국은 계속 사줬다는 거죠, 이제. 계속 돈을 푼 거죠, 또. 그래서 인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다 보니까 또 테이퍼링을 우려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들은 엄청 상승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꾸로 돌아서 인플레가 또 무서우니까 금리 상승 얘기 또 나오고, 이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재난지원금 주고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시키고 인프라 예산 통과시키고 뭐 그다음에 인프라 예산 같은 경우 통과를 시켰어도 거기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바이든 공약했던 것보다 한 반 토막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들어서 오히려 그게 저는 되게 좋은 시그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재정 적자가 되면 채권을 발행을 많이 해야 되면은 장기 쪽 30년이나 10년짜리들 국채들 금리 많이 뜨고 이러면은 이게 여러 가지로 이슈들이 발생할 텐데 앞에 거는 자기네가 올려도 뒤쪽에 10년짜리는 금리 못 올라가게 막아주니까 플래티닝 하니까 이제 갑자기 골디락스 얘기 다시 나오면서 또 주가 또 더 올리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중국한테 약간 밀리는 느낌이었는데 네. 이번에 바이든 되고 나서 갑자기 다 미국이 짱이야 뭐 네. 미제가 좋아 백신도 미제 맞아야 돼 뭐 네. 이런 거죠 지금 분위기가. 그렇죠. 예. 이거 갑자기 분위기 바뀌었는데 이런 거가 됐고 그다음에 디지털이나 하드웨어들도 다 이제 경쟁이 기술 들어가게 전쟁.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떤 임팩트가 생겼냐면 결국 다 전 세계 주가 다 올랐는데 중국만 바보가 된 거죠 지금. 중국만 완전 언더퍼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이제 상반기 6개월 쭉 돌이켜보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더니 양적 완화를 보면서 역시 엑셀런트한 연준이다. 연준 너 정말 잘한다. 정말 잘하는 그러니까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냉키 때 했던 돈 찍어서 쓰는 방법에 매뉴얼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써라. 이거 버냉키가 만들어 놓은 게 있대요. 그냥 뭐 이런 유튜브 썰 같은 거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래서 정말 이걸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점점 정교해지는 거. 네, 그런 정교해지고. 거 같긴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같이 트위터와 이런 유튜브들 및 기타 방송 나와서 하는 걸로 시장과 소통을 계속 하면서 간을 보면서 줬다 뺐다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전보다는 좀 이렇게 시그널이 그죠? 있는 느낌? 미리 네. 줬다가 아닌 것 같으면 살짝 접었다가 네. 막 이걸 되게 정교하게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AI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돈을 이렇게 찍으면 이제 자본주의 붕괴 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골디락스래잖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래서 이것도 이상적인 경제 발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새로운 MMT 얘기도 나오고 막 이래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도 이제 양극화해소 명분으로서 이제 돈도 쓰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건설이나 이쪽은 이제 오히려 중산층 내지는 중산층 이하 쪽으로 돈이 많이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바이든 행정부가 찍고 있고, 그래도 나름 반으로 줄였지만 합의 다 했고.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양극화나 명분만 있으면 내가 지출하는 거 다 통과를 할 수 있어. 맞아요. 이런 걸 보여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국 고립화. 여기서도 결국은 이거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중국 밀어줘야 되는 거기다 소비까지 많아지면은 이제 미국보다 확실하게 GDP가 완전히 넘어갈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중국이 여기서 더 가서 중국 소비가 늘어나 버리게 되면 자본주의 핵심은 어차피 소비니까 소비가 늘어나면은 GDP나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미국이랑 잽이 안 될 거거든요. 성장 속도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미리 밟아주는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반기 개설에서는 이게 정부 주도의 경제로 바뀌는 것 같다. 라는 게 이제 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결국은 정부 정책들을 잘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리스크가 그러면 이제 지금 앞쪽에서 봤던 레슨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반기에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미중 갈등, 뭐 이 정도 세 가지가 되지 않을까. 네.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지만 이제 요즘은 3개 이상 하면 안 된대요. 복잡하다고. 트렌드 좋아요. 예? 세 개가 제일 좋아요. 3개가 제일 좋아요. 그래야 2개쯤 묶어서 이쪽 거 하나쯤 해서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의사결정하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숫자네요. 이렇게 해서 3개로 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3개로 딱 해놓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이제 리스크가 뭔가. 그럼 인플레이션 발생하는 거, 그다음에 기업 실적은 이제 기업 실적 피크아웃 하는 거. 이제 오늘도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됐는데 주가 아자작. 그다음에 LG전자도 완전 실적 너무 좋게 했는데 3% 아자작.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진짠가? 그래서 이거 왜 빠지냐 그랬더니 3분기도 실적 다 좋은 걸로 나왔거든요. 아웃룩도. 근데 빠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4분기 때 나빠진대요. 선방향. 그래서 6개월 선반영이라서 빠진다는데요. 그래서 야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려면 다 어떻게든지 오르는 거고. 어떻게든지 맞춰요. 예, 그리고 미중 갈등은 기술 전쟁이 제일 핵심인 것 같고 그거에 따른 핵심은 이제 리쇼링. 예, 리쇼링인 것 같아요. 돌아오는 거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쓸 건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미국에서 쓸 건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유럽에서 쓸 건 유럽에서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그런 거 3가지가 제가 봤을 때 제일 큰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베스트인 경우 일단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지금처럼 골디락스여야죠. 이제 금리가 상승하는데 천천히 상승하고, 네. 그 다음에 장기 금리는 안 오르고, 뭐 이러면서 그래서 테이퍼링도 천천히 하고, 네. 그래서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원하는 평균 2%보다 조금 더 좋은 정도의 건전한 인플레가 돼서 골디락스다. 이러면서 계속 올리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실적도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했으나 3분기, 4분기 계속 좋게 나오는 거죠. 실적 좋아, 계속. 경기 회복 계속되고 있어. 그리고 소비 여력도 계속 좋아. 인프라 투자했던 것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실업률도 이제 완전히 하락해서 다시 예전에 완전 4%대. 고용에 돌까야 네. 갈 거야. 뭐 이러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다음 미중 갈등은 이제 점진적으로 오히려 회복을 하는 거죠. 이제 왜 회복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제 중국 물건을 미국이 사지 않는 한 인플레를 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인플레를 없었던 건 중국 물건이 싸서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다 싸운 다음에 어차피 아직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자기의 우리가 쓰고 있는 옷, 뭐 물건 먹는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그거 뭐 다 미국에서 만들면 그거 한 2배는 올려야 될 텐데 그걸 뭐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지만 좀 살살 서로 이제 좀 얘기하면서 좀 관계를 회복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주 좋은 그림, 베스트 시나리오. 그럼 주가 쫙 오르고 뭐 이런 상태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까 하나 얘기 안 했던 글로벌 법인세 같은 경우도 세수도 이제 15%로 다 통과시켰잖아요. 그쵸. 글로벌 OECD 130개국 뭐 합의했댔는데 그러면 이제 세수도 되니까 뭐 그렇게 우리 적자 아니야 그래서 달러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돈을 더 풀 수 있는. 네, 돈도 내가 계속 풀 수 있어. 나 그렇게 마이너스 내면서 푸는 사람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푸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되게 좋은데. 그래서 미국 주식을 또 사야 되겠네. 그럼 다들 전 세계가 미국 주식만 사고 뭐 이러는 거죠. 역시 그럴 수 있죠. 장기 투자는 미국 주식밖에 없어. 뭐 이러는 거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 그럼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뭘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커지는 거죠. 실질보다. 이제 유가도 예를 들어 100불로 가고 그러면서 유가 연동되면서 인플레이션 확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어지고 테이퍼링도 이제 빨리빨리 해버릴 수밖에 없어지고 그러는 와중에서 이제 진짜로 뭐 지금 델타 변이 나오듯이 네. 돼가지고 이게 더 퍼진다. 그래서 락다운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로 바뀌고 물론 지금 델타 변이는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거 치사율이 너무 낮아서 뭐 별 의미 없다. 이미 포스트 코로나 시대다 지금. 뭐 이런 설도 막 썰들도 막 이제 돌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돌아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실적이 감소되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3분기부터 막 떨어지기 시작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로 가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미중은 이제 협상하다가 다 집에 가고 결렬하고 그래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자 이러면서 공장 서로 짓는다. 그럼 이제 중국은 중국 내에서 독재니까 지을 수 있는데 미국은 지으려면 이제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전체 제조해서 전 세계에 뿌렸었는데 그러면 다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투자가 계속 더 늘어나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피션시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더 뭐 ESG는 망친 거죠 이제 오히려 계속 공장 더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거니까 원래 공해를 다 이제 중국으로 넘겼었는데 이제 가져오는 거냐 아무리 로봇으로 바뀐다고 해도 그러다 보면 이제 주가 급락하고 이런 상태가 생기지 않을까 거기다 이제 리쇼링 하다가 한판 붙어가지고 또 이제 뭐 TSMC의 공장에다 미사일 한 대 쏘고 뭐 이러면 중국이 그럼 이제 막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원중국인데 막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거 진짜 이거 월스트 시나리오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얼마까지 빠질지 모르죠, 그죠? 그렇죠. 네, 이게 월스트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파생 투자자한테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어야죠. 변동성이 있어야지 파생은 좋으니까 그죠? 지금은 진짜 파생한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렇죠. 야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장기 투자는 괜찮을 수도 있고 단기 폭발적인 투자는 조금 지금은 안 맞는 시기긴 해요. 선물로 장기 투자하기 뭐 이런 거를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 전망을 해볼 때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가지고 베스트, 중립, 월스트. 중립이라는 건 여기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움직이는 수준 정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가 저는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70%. 월스트 될 확률은 원래 5%인데 10% 정도라고 좀 높여서 써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베스트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20%.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기업 실적에 있어서는 이제 뭐 지금 예상하는 거대로 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긴 한데 그리고 3분기, 4분기도 좋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아직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월스트로 되는 게 이것도 10%.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도 뭐 지금 이대로 하다가 대충 뭐 싸우는 척하고 뭐 이렇게 돼서 완전 합의될 것 같지도 않고 네. 완전히 싸울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양쪽으로 10 주고 이렇게 이제 뇌피셜로 퍼센테이지 넣고 네. 그다음에 점수를 마이너스 1점씩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산했더니 플러스 10%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상승이 더 가능성도 높다 확률상으로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제목에 이제 하락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12,000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굉장히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계속 빠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아까 급락인데 오를 거라고 얘기했을 거더라고요. 제목 얘기할 때 급락이라 써있는데 제가 오를 거라고 낚는 거죠. 얘 왜 빠진다 그래 뭐 이럴까봐. 근데 제가 이제 낚였네. 이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그 월스트 케이스가 근데 발생을 하면 12,000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더 예. 확 떨어지는. 그렇죠. 네. 우리 생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부의 축소가 가능한 유일한 시대. 저가. 저가 매수. 저가 예. 매수.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현금 비중 자꾸 없애라고 다들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현금 비중을 오히려 유지해야 한다. 아. 왜냐면 폭락했을 때 살 돈이 있어야 한다. 예전에 저희 그렇죠. 경험상 항상 폭락했을 때 돈이 없어요. 아, 그렇죠. 가능성이 낮다면 근데. 가능성이 낮은데 작년에 저예요. 폭락했을 때 돈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폭락 직전에 돈을 크게 썼더니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캐시 비중을 잘 조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거의 뭐 하반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최근에 제가 좀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게 이제 뒤쪽에 보시면은 S&P 이제 고점 저점 쭉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들이 거래된 것들도 요즘은 많이 나오고 스큐라 그래서 이제 스큐가 뭐냐면 이제 현재가가 행사 가격인 옵션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이 행사 가격 옵션의 변동성 차이를 이제 스큐로 만들어서 보는데 이제 아래쪽 거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생기면은 변동성이 비싸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것 빼기 이걸 하는 게 이제 아래쪽 걸 아까 이제 유가 100짜리 사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인디케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히스토리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제 그걸로 보면 지금 풋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까 그 선물 숏이 97%인 것처럼 그 풋옵션 OTM 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려갈 수도 있다. 그쵸. 그때 내려간 적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물리는. 그걸 한 사람들이 맨날 깨지는 걸 봤지. 그리고 이제 변동성도 최대한 떨어졌을 때 갑자기 급등하면서 폭락을 했던 게 제 경험이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풋옵션 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는 아직 어려울 것 같다. 아직은 쉽지 않다 아직은 폭락하기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예상하지 못할 때 폭락이 그쵸. 일어나지. 예상하지 못할 때 다들 폭락. 이 정도면 이제 떨어질 거야 생각했을 때 빠지는 적은 거의 그죠. 못본 것 같아요. 경험상 옛날에는 저도 이제 금융 때도 뭐 전혀 네. 생각 못했었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코로나 오고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서브프라임도 왔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닌 것 같다가 이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차트만 쭉 넣었어요. 그냥 S&P 같은 경우 고점 갱신 계속 하고 있고요. 차트로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죠. 너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지수 보시면은 S&P보단 좀 사도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좀 생긴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예전 저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중앙선 정도 돼요. 추세선. 네네. 거기서 조금 이제 이격돈 좀 벌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월스트 케이스가 아닌 경우인데 주가가 급락을 해서 한 12,000 수준, 12,500 수준까지 오면은 일단은 저 빨간색 선 추세선을 깨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 유지되는 한 거기서 이제 몰빵칠 캐시를 만들자. 이게 제가 원래 제목으로 12,000을 얘기했던 미션은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도 그림을 보시면 네. 올라가면 한 5% 10%밖에 안 갈 것 같고 네.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네. 그러면은 5% 10% 먹으려고 전 재산을 주식에다 몰아넣긴 좀 그렇죠. 거시기하잖아요. 거시기하죠. 네. 그러니까 좀 기다려서 조금은 그래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올라가는 거 따라는 가야 이제 네.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이제 좀 마음이 상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캐시를 좀 들고 있다가 저 밑에서 왕창 물타기라면 깨져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다 들고 있다가 깨지면 이건 노답이잖아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러셀 2000 이제 그다음 보시면 오히려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되게 더 잘 갈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채널로 보면은 그 채널을 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코로나도 없어지고 경기 부양책에다가
그 다음에 또 소비 그 진작. 인프라 인프라. 또 계속 하고 소비 만들면 이게 러셀 2000이 제일 좋은 지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약간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스닥이나 러셀 2000 가지고서 뭔가 한번 기회를 봐야 되겠다. 증거금도 러셀이 싸거든요. 아, 지금은 더 싸요? 네. 쌌어서 리테일 고객들이 좀 또 좋아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전에 뭐 딴 거 할 때 스프레드 차트 같은 거 그려서 보여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블랙스완 시그널.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미중 갈등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리스크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기업 실적은 피크아웃, 아까 얘기했던 리쇼링 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뭐 장단기 금리 차라느니 뭐 금리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변동성 급등, 빅스 지수 급등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그려봤어요, 자세히. 이제 뒤에 보시면 이제 이게 그 장단기 금리 차 부분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주가 지수가 거의 같은 시기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미리 할 방법이 없어요. 이걸 보면 뭐 예측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세히 보면 예측이 안 돼요. 이미 떨어졌을 때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는 상황이면 이미 주가도 빠졌고 같이. 예. 미리 좀 얘가 움직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 이걸 보고서 딱 한 숏을 친 다음에 딱 하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그럴 기회를 잘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리얼로 트렌드냐 아니냐를 보는 추세를 보는 정도로 사용하는 게 더 적합하다. 지금의 이렇게 사람들이 막 뭐 유튜브 엄청 보면 뭐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 뭐 위험을 맞힐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나가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알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제 고금리 채권, 하이힐드, 정크본드 스프레드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색깔 칠해놓은 거 보시면은 거의 비슷해요. S&P가 빠지면 올라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로 미리 알긴 되게 어렵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문이나 뉴스나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지만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뭐 고점을 그러니까 찾아서 매도할 수 있고 뭐 이런 현혹되시지 말으라고 네? 그런 거 아닌 게 더 많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빅스도 대부분 다 비슷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인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급등할 때도 보시면 주가는 급락을 그 타이밍에 그대로 같이 했어요. 네. 같이 해요. 빅스도 같이 올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그러니까 미리 알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빅스인 볼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추세는 꼭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올라가는 추세인지 내려가는 추세인지. 그럼 이제 추세 전체가 바뀌었을 때는 준비를 좀 해주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오버밸류된 부분이 그런 걸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스큐 인덱스예요, 이게. 그래서 스큐 인덱스라 그래도 이제 블룸버그나 아니면 그 구글에서 찾아보면 나와요. 네. 나오는 거 보시면은 지금 이제 S&P 지수가 상승한 것만큼 스큐도 엄청 오르긴 올랐어요. 근데 레벨을 보시면은 2005년부터 2013년도까지 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부터 현재까지 밴드가 있는데 현재는 밴드를 바꿨어요. 위로 다 뚫어서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수대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옵션의 가격이 비싸졌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레벨들이 바뀜에 따라서 변동성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패러다임들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명확하게 증명해서 그 타이밍을 잡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 어렵다. 하지만 이제 옵션 시장이 기본적으로 레버리지가 제일 큰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제일 매사기 좋은 사람들이 그걸로 레버리지해서 하는 거죠. 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거 같은 경우는 이제 SDX라고 그 ETF 옵션들을 가지고 스큐를 또 만들어내는 차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덱스 옵션 말고 가지고도 이런 스큐들을 다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봐도 지금 굉장히 높은 레벨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거네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그 빅숏에 나오는 그런 아저씨들이 풋을 샀을지 아니면 이게 개인이 사서 올렸을지 이거는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미리 걱정하면 폭락보다는 그렇죠. 미리 걱정할 때는 폭락보다는 버티죠. 그리고 제 버티죠. 경험상으로는 빅스가 오히려 낮은 상태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간 다음에 아싸란 게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쳐서 주식을 사게 사람들이 다 샀을 때, 힘이 다 했을 때. 예,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없을 때, 아. 지금 사람들이 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 돈을 비축하고 있어요. 빠지면 사겠다고. 아. 그래서 쉽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워요. 예, 거기다 개인들이 숏을 너무 많이 가지고 빠지면 살려고 갖고 있다가 계속 올라가면 에이 그러고 나중에 쫓아가서 사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쵸? 그러면 이제 그게 끝물이 그게 끝물이 되는 거죠. 아.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죠. 이제 못 샀으면 예. 미리 사서 먹었으면 뭐 조금씩 팔아면 되는 건데 못 샀으면 끝까지 버텨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계속 그 이슈톡에 나와서 얘기했던 게 자꾸 중국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이번에 블랙스완이 될 가능성은 중국이 제일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은 위안화 급등하는지 체크는 해봐야 된다. 해봐야 된다. 갑자기 급등이라는 게 이제 위안화 급락이죠. 네. 지금은 이제 상승해서 올라왔고 네. 달러 대비로 위안화 갑자기 폭락을 해버린다. 라고 하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캐치업 할 게 환 시장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UBS나 골드만이나 JP 그러니까 그 50% 이상 지분 가져도 된다 그래서 중국에 다 들어갔어요. 실제로 라이센스를 금융 라이센스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채권들 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당연히 인베스트가 늘어났으니까 위안화가 강세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이제 그게 거꾸로 되지 않는 한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그널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고, 그래서 그런 시그널들이 발생했을 때는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든지 풋옵션을 하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그 존버를 해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존버로 롱이 있으면 끝까지 버텨야 돼요. 여기 프로핏 테이킹 하면 안 되는 거죠. 아, 네, 그렇죠.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일지 모르니 그리고 너무 조금씩 오르잖아요. 그렇죠. 감질만 나게. 네. 네. 그래서 그 롱텀 인베스터만 해피한 숏텀으로 움직여가지고는 도저히 선물하는 사람들은 맨날 뭐 이게 뚫리면 따라가면 무조건 계속 잘리는. 기간적으로 봐도 보면은 빠지는 기간은 짧고 깊게 빠지고 그쵸.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오래 걸려요. 올라가는 걸리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사다리 표현 많이 쓰거든요. 사다리 올라갈 때 힘들어서 오래 걸리지만 뛰어내리는 건 순간이거든요. 콕 한 번에. 그렇죠. 그 차이가 있죠, 움직임이. 그래서 나스닥 12,000 갈 가능성은 뭐 굉장히 낮다. 현재 최근 이제 뭐 6개월 동안은 네. 물론 뭐 내년 후년에 뭐 갈 가능성은 당연히 뭐 높죠. 가면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더 뭐 밑으로 이게 그 뉴스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제 진짜 대만이랑 중국이랑 싸우면서 막 이런 진짜 무력적인 이런 것들이 발생할 상황이면 진짜 이제 크래시인 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흐지부지 되면서 조금 빠지는 거면 12,000 정도 되면은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살 수 있는. 사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살 수 있는 캐시를 가지고 있자. 이게 그 오늘 드리는. 네, 저는 이제 아까 그 세 가지 그 한번 얘기해 주셨잖아요. 인플레이션, 기업 실적, 뭐 미중 갈등 중에 저는 인플레이션은 나쁘게 발생할 가능성은 좀 개인적으로 좀 낮게 보고, 낮다. 뭐 지금까지 잘했고 경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터져도 크지 않을 것 같다. 이건 요즘 항상 얘기하니까. 두 번째는 기업 실적도 항상 얘기하니까 뭐 그게 최악은 안 오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보다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은 있죠. 실제 실적이 좋은 건지 지금 모두 헷갈려 하니까. 갖고 있죠. 예. 그리고 저는 미중 갈등은 개인적으로 나쁘게 가도 괜찮지 않을까. 나쁘게 어디 괜찮아요? 너무 골디락스로 가면 네. 그 다음이 없는데 오히려 나쁘게 가면 다시 투자할 기회가 있을 한 번 수도 정도 있고. 한 번 정도 빠지니까. 네, 그리고 그냥 뇌피셜인데 아시아의 다른 나라 중에 중국의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조업으로 엄청난 찬스거든요. 그거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는 베트남? 너무 많이 지나갔고 그러기에는 베트남? 뭐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단순 제조업으로 중국을 대체를 누군가 한다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는 제가 보기 힘들 것 같고 아시아는 포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엄청난 국가적인 기회거든요. 길이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한국도 성공했고 일본도 성공했고 과거에 한국도 성공했고 중국도 성공하는 공식이잖아요. 이거는 저가로 제조업해서 국가 부가 늘어나는 패턴은 한번 다 본 거죠. 아시아에서 다 본 패턴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 지위를 상실하는 짓을 한다. 쇄국한다.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박자도 나쁘지 않은 게 기술력이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2개나 있잖아요. 일본하고 한국이 있으니까 뭐 굳이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기술은 없고 자본은 이제 서구화된 나라에서 들어오면
할 수 있다. 인구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하는 아시아의 거죠. 중요한 네. 기회다. 중국이 쇄국하면 쇄국할수록 엄청난 기회인 거죠. 중국은 이미 이렇게 단순 제조업 말고 지금 좀 그 윗단계로 자꾸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전쟁도 하고 하는 거니까 뭔가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결국은 중국 언젠가 손을 놔야 되는데 그걸 누가 캐치하느냐?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걸 놓을 수 있는 시기가 올까요? 그래서 줄고 있대요, 이제 줄고. 네, 그 중국의 그런 제조 풀었잖아요. 인구도 뭐지? 풀었고. 아니 그래도 인건비가 많이 많이 비싸졌다. 풀었죠. 뭐 네, 했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갔죠. 네. 인구도 좀 그러면 줄고 있고. 예전보다는 인구도 줄고 조금 있고. 메리트 노령화가 떨어졌으니까. 그럴 수 있죠. 이제 한참 된 얘기인데 옛날 오바마가 재선하고 미얀마 지금은 뭐 미얀마 완전 엉망이지만 갔던 이유를 뭐 제 아는 분은 그런 걸 고려하지 않았겠냐. 미얀마가 생각보다 인구가 많고 그런 이렇게 중국처럼 공장화할 수 있는 찬스가 있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발상을 바꾼 거죠. 중국이 놓치면 그걸 잡아서 기회로 삼을 만한 나라들이 있다. 노리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나라라면은 엄청 좋은 기회인 거죠. 미얀마? 베트남? 베트남은 이제 있고, 베트남은 이제 한 번 지나간 거. 베트남 많이 올라갔죠. 근데 베트남도 약간 이렇게 한국에 편중돼 있었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한국가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여러 나라 자본이 들어가야 이렇게 골고루 생산도 되고 그런 거 아닐까? 누군가는 뭐 나이키 운동화, 아디다스 운동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어디선가. 이걸 만들어요 기계가. AI와 로봇으로 대체하고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회사를 같이 다니셨던 분이 이제 은퇴하고 약간 액세서리 그런 산업 쪽으로 이제 어떻게 일을 가게 됐는데 그 액세서리 뭐 기계화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절대 기계화할 수가 없대요. 그 산업은. 이유가 패션 관련된 거는 너무 유행이 빨리 바뀌어서 금형을 만드는 게 낭비라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중국에서 하다가 그때가 이미 거의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 차이가 말레이시아로 옮겨야겠다 결심하고 옮기는 때 이분이 그 회사를 갔어요. 한 8년 전인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기계화할 수 없는 영역이 많죠. 있는 거예요. 그 저부가가치 생산하는 관련해서 그러면 결국 인건비로 승부를 보면 아까 못 사는 말씀하신 나라 갈 거랑 수밖에 없다. 조금 이제 개발도상국 개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찬스가 되지 않을까. 찬스는 뭐 네.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갈등은 결국 그런 방향으로 풀릴 수도 있지 풀려서 않을까. 그럼 미중 갈등이 발생해서 빠지면 사면 되는 거네. 그쵸. 그리고 이거 제 친구가 남미 쪽 이런 투자 관련된 쪽에서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말하길 중국이 남미도 투자를 엄청 많이 했대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아프리카도 엄청 많고. 길게 가진 않을 거라고 그 친구가 딱 얘기를 했는데 이유가 딱 그거래요. 예를 들면 남미 광산 개발한다. 그럼 이렇게 도로도 놔줘야 되고 거기 이렇게 주민들 동의도 얻고 이래야 되잖아요. 중국은 동의를 얻겠다는 명분으로 예를 들면 남미면 축구장을 지어준대요. 근데 축구장을 지을 때 중국인 인부들이 와서 짓고 축구장 매점의 직원이 중국인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는 부가 재분배가 안 되는 거죠. 중국 애들 갖는 거죠. 중국 애들이 다 들어가서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그 중국 투자를 누구나 하지만 또 중국인한테 투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지금 1대1로도 삐걱거리는 게 다 그런 패턴이거든요. 뺏었잖아요 다. 네. 너 돈 못 갚네 그리고 뺐고 돈 못 갚네 그리고 뺐고. 제주도도 그랬잖아요, 제주도.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부분은 어둡게 보고 미국이랑 가장 큰 차이죠. 미국은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기존에 좀 뭐라 그러지? 정말로 투자, 회수하지 않는 투자를 많이 해왔던 거. 많이 해가지고 한 번에 싹. 그렇죠. 나중에 통으로 먹을지 통으로 드시죠. 그렇게 짜잔하게 짜잔하게 안 않는데 하죠. 예. 그 이제 인간관계랑 똑같다고 봤을 때는 인상이 미래를 좌우하는 거죠. 이제 얘네랑은 파트너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아무리 중국이 돈이 많아도 그거는 못 바꾸는 거거든요. 바꿔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미중 갈등은 조금 워스트 케이스도 있지 않을까. 있을 수 미국이 있다. 노리는 그 약점은 그게 아닐까. 아까 중국인들이 인구도 많고 똑똑하고 돈도 있잖아요. 그 부분 갖고는 이제 대결에서 승부가 안 나면 이제 친구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이제 패싸움으로. 그래서 이제 친구 모으는 거지. 근데 지금은 이제 힘센 친구만 모았지만 사실 힘 없는 친구도 모으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B3W죠.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 근처에 있었던 나라들이 잘된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다 이렇게 뭐 다 필요한 속국으로 저거 하지 친구로 저거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피터 나바로가 쓴 책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중국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파트너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많이 하니까 저는 그 방향에 있지 않을까. 오히려 독재를 안 했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독재를 했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훨씬 시진핑 독재가 높죠. 너무 언서튼티를 키웠어요. 네. 코로나도 사실 시진핑 독재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좀 자유롭게 의사 교환이 됐으면 초반에 우한에 퍼질 때 미리 막았을 수도 있는 걸 숨겼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보스가 무서우면 보고를 잘 안 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좀 오늘 내피셜이 좀 길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주가지수 관련해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좀 살펴봤는데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조금 오늘 되게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렇게 뭐 리스크나 뭐 이런 부분에 이렇게 표로 정리된 부분이 되게 이런 좀 정리하는 투자할 때 정리하는 습관이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전무님이 또 이제 중국 항상 얘기해 주시니까 그런 관련된 뉴스 조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색인지 조금 잘 아까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좀 얘기 드렸는데 방향성이 잡히면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주가가 약간 지리멸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아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바뀌면 이제 찬스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거 중심으로 접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이번 달 20도 이렇게 두 가지 좀 살펴봤고 남은 하반기 오늘 내용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이제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를 조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 앞 시간에 했던 원유 관련해서도 이제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조금 얘기를 나눠봤기 때문에 어차피 투자라는 게 이제 조금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좋은 투자 그리고 이제 저희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좀 더 수익이 나는 투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다음 시간 또 새로운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또 시장을 엿볼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